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김수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보고 지침과 논문 작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뭐 제목은 논문 작성이지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논문 작성에 대한 내용하고 심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편집에 대한 내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보고 지침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주요 보고 지침인 콘설트, 스타드, 스트로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보고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디자인에 따라서 제목이나 초록, 서론, 방법, 결과, 고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체크리스트하고 흐름도의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연구의 질을 강조하는 추세와 함께 중요성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리포팅, 즉 보고가 돼야 하는데 그러한 보고 지침을 잘 만족을 하는 경우에 그 연구의 질이 어떤지, 즉 그 연구의 결론이 신뢰할 만하고 받아들일 만한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지침들은 대개 해당 근거 전문가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 특히 그 방법론 전문가하고 편집인들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보고 지침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연구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경우 그리고 이 논문의 실내 내용들이 내 환자나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 지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의 질을 평가할 때는 보고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논문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 보고 지침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해당 내용이 반드시 논문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고 지침을 이용하는 것은 우선 연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프로토콜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E&E 보고서라고 하는 Explanation and Elaboration Document를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원고를 작성할 때는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논문 작성할 때 필요한 형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편집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보고 지침을 잘 이용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의 학술지에서 이러한 투고 규정에 보고 지침을 반드시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화하는 것 학술지가 많아지고 있고 해당 논문들이 이런 체크리스트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편집인으로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러한 보고 지침을 잘 활용한 자체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심사자의 경우에는 그 해당 연구 디자인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원고에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리소스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심사자는 저자가 제출한 체크리스트를 잘 확인해서 해당 내용이 맞는지를 볼 수 있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피어 리뷰를 통해서 코멘트를 제시를 해서 해당 내용이 수정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리소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보고 지침들이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주요하다고 할 수 있는 보고 지침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랜덤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무작위 배정 비교 임상시험에 대한 보고 지침인 컨설트가 있고, 그리고 진단 정확도 연구에 대한 리포팅 가이드라인인 스타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역학 연구에서의 그 관찰 연구에 대한 리포팅 가이드라인 스트로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체계적 문헌고찰 시스테마틱 리뷰를 보고할 때 참조할 수 있는 프리즈마라고 하는 보고 지침이 중요한 보고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보고 지침 이외에도 이퀘이터 네트워크라고 한 곳에 가면 상당히 많은 보고 지침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퀘이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은 Enhancing the Quality and Transparency of Health Research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연구 자체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고 지침에 대한 내용들을 관리하는 국제적인 학술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연구에 대한 리포팅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을 설립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케이터 네트워크의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해당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시면 각 연구 디자인별로 중요한 리포팅 가이드라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소개드린 컨설트나 스트로베, 프리즈마 이외에도 스타디 프로토콜에 대한 스피릿이나 그리고 케이스 리포트에 대한 케어, 그리고 임상진로 지침에 대한 어그리하고 라이트, 질적 연구에 대한 SRQR, 그리고 동물 전임상 연구에 대한 어라이브, 그리고 퀄리티 임프루먼트 스타디에 대한 스콰이어, 그리고 경쟁성 평가 논문에 대한 취얼스 등이 중요한 보고 지침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첫 번째 있는 내용 말고 두 번째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익스텐전이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이름들이 써 있는데, 이런 익스텐전들은 첫 번째 있는 그 무작위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 연구 형태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형태에 맞는 내용들을 소개하는 익스텐전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에 다른 이름이 있을 때는 첫 번째 있는 것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보고 지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클릭하시면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 써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의 개수는 총 405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리포팅 가이드라인들의 순위가 나와 있는데, 뭐 흔히 예상하는 것처럼 컨설트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다운을 받고 있고, 컨설트에 대한 체크리스트, 컨설트에 대한 플로우 차트, 컨설트에 대한 익스텐전 등이 가장 많이 다운받은 보고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스타드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플로우 차트, 그다음에 스트로베에 대한 체크리스트, 그리고 프리즈마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많이 다운받은 그러한 보고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고 지침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학술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학술지들이 대부분 참조를 하고 있는 이큼제라고 하는 유니폼 리ኳ이어먼트의 내용을 보면 리포팅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고, 그 내용을 보시면 서로 다른 연구 디자인에 대해서 컨설트나 스트로베, 프리즈마, 스타드 같은 연구 디자인들을 그 리포팅 가이드라인들이 개발되었고, 그 각 학술지들은 저자들이 이러한 리포팅 가이드라인들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권장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그 연구 디자인의 경우에는 이퀘이터 네트워크나 NLM에 있는 리서치 리포팅 가이드라인 앤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그러한
사이트에서 보고 지침들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보고 지침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의 대표적인 의학 윤리, 연구 윤리 그 기관인 COP, 코프에서는 코 프랙티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코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섯 번째 해당되는 내용들이 데이터 앤 리프로듀서빌리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앤 리프로듀서빌리티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어,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그러니까 그 데이터 쉐어링에 대한 내용하고 리포팅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장 그리고 임상시험에 대한 그 레지스트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어 프랙티스 중에 하나로 리포팅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학술지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BMJ의 경우에는 뭐 컨설트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그리고 뭐 SR일 때는 프리즈마를 사용하고 관찰 연구일 때는 무스를 활용하고 진단 정확도 연구일 경우에는 스타드, 스트로베 그리고 임상 진료 지침의 경우에는 그레이드 가이던스를 따르고 경제성 평가 연구인 경우에는 취어스 스테이트먼트를 따르고 여기에 없는 내용들은 이퀘이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고 지침을 찾아서 그 내용을 따르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그 Acute and Critical Care라고 하는 ACC라고 하는 국내 학술지에서도 리포팅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 보고 지침에 들어가 있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퀘이트 네트워크나 아니면 NLM에 있는 그 리포팅 가이드라인 리소스를 활용해서 적절한 리포팅 가이드라인들을 보고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 그 중환자의학회라고 할 수 있는 호주의 크리티컬 케어 학술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뭐 스트로베나 스트랜드, 컨설트, 스타드와 같은 중요한 보고 지침들을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보고 지침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어, 이번에는 중요한 보고 지침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과연 그 보고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논문을 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트는 가장 처음 개발된 보고 지침입니다. 컨설트는 Consolidated Standard of Reporting Trial이라고 하는 그의 약자이고 1996년도에 컨설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돼서 무작위 배정 대조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연구 디자인에 적합한 보고 지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컨설트는 그 이후에 아까 소개해드린 이큼제나 CSE, 와미 등에서 채택이 되어서 널리 확산이 되고 있고 컨설트를 도입한 다음에 리포팅 퀄리티, 보고의 질이 향상이 되었다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가 되어 있고 2001년도에 부분 수정이 되었고 2010년도에 수정된 그런 그 버전을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트의 익스텐전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16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정 그 RCT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선은 Social and Psychological Intervention에 대한 컨설트가 있고 그리고 Within Person RCT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Chinese Herbal Medicine에 대한 그러한 RCT 그리고 파일럿 트라이얼에 대한 RCT 그리고 오소던틱스에 대한 임상시험 그리고 N-of-1에 대한 임상시험 그리고 함에 대한 그리고 페이션 리포팅 아웃컴에 대한 임상시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임상시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컨설트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긴 하지만 이 특정 임상 시험에 적합한 내용들을 추가를 해서 그 내용이 맞도록 보고를 하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런 것들 익스텐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임상 RCT의 경우에는 콘서트 일반을 보면 되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특정한 임상 시험에 해당이 되면 여기에 맞는 익스텐전을 보고 보고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컨설트에 대한 체크리스트 화면이 되겠습니다. 총 25개 그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그 항목 자체가 A, B의 형태로 두 개 있는 것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2개가 있기 때문에 총 37개 문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우선 그 컨설트에서 제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컨설트에서 제목을 쓸 때는 현재의 원고가 무작위 임상시험, RCT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 워딩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 좋겠고, 초록에는 초록 자체에 대한 보고 지침이 따로 있어서 연구 디자인이나 방법, 결론에 대한 어떤 스트럭처드 서머리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에 대한 보고 지침을 보면은 저자는 그 교신 저자에 대한 그런 접촉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연구 디자인에 대한 내용, 방법에 있어서는 참여자와 중재, 그리고 연구의 목적과 가설, 어떤 아웃컴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무작위 배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눈가림을 누가 어떻게 시행을 했고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내용까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결과에 있어서는 몇 명이 그 무작위 배정됐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트라이얼 스테이터스가 어떤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몇 명이 분석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웃컴이 어떻게 했는지, 특히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어떠했는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그 함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과 결론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RCT의 경우에는 트라이얼 레지스트레이션을 보고를 해서 번호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레지스터에 등록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초록에 반드시 펀딩 소스를 밝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미 발표된 논문을 가지고 과연 이러한 보고 지침에 해당이 되는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커 아케지 2009년도에 실린 논문이 되겠고, 이 초록이 적절한지를 한번 초록 보고 지침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동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초록에서는 퍼포스와 메서드, 리절트, 컨클루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간략한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초록에 대한 보고 지침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살펴봤더니 제목에 무작위란 용어를 넣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권장이 될 수가 있겠고, 초록에 참여자 선정 기준이나 어떤 세팅인지, 그리고 무작위 방법, 그리고 눈가림이 된 대상이 누구고 결과 평가자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무작위 된 대상자의 수, 분석된 대상자 수, 종류의 부작용, 그 다음에 연구의 레지스트리 넘버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곧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과학적 배경과 연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 목적이나 가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연구 디자인에서 배정비,
연구 디자인 등에 대한 내용, 특히 이게 팩토리얼인지 아니면 패러렐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 그리고 연구 진행 중에서 변경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참가자들은 어떤 선정 기준인지, 그리고 자료 수집 기관의 세팅이나 위치, 그리고 중재에 대한 내용, 그리고 프라이머리 아웃컴, 평가 방법 이런 내용들 들어가고, 환자 수 산정 방법, 그리고 중간 평가나 중단 지침에 대한 설명 등이 보고가 돼야 하지만, 앞서 봤던 연구들을 통해서 봤더니 그 방법에 해당 병원의 위치와 세팅을 밝히는 내용이라든지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 그리고 각 군의 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해당 내용이 없는 부분, 그리고 사전에 중간 분석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중간 분석을 바탕으로 임상 시험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방법에 기술이 돼야 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도 배정 순서는 어떠했는지, 배정 은폐는 잘 시행이 됐는지, 배정을 누가 생성했고 누가 시행했고, 그 다음에 누가 모집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무작위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순서 생성을 누가 어떻게 시행했는지, 그리고 생성할 당시에 배정 은폐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무작위 배정 과정을 실행할 때 참가자에 대한 그 엔롤먼트를 어떻게 시행했는지, 그리고 중재를 어떻게 시행했고, 그리고 어떻게 중재를 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기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할당에 대한 것들은 예우인자가 평균적으로 분포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배정 은폐라고 하는 것들은 배정할 당시에 연구자가 어떠한 환자의 활동 그룹을 잘 알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히 보고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눈가림 통계도 비슷한 내용이고, 그래서 연구 배정 이후에 배정 상태를 모르게 하는 것이 눈가림인데, 결국 적절히 시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잘 보고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무작위 배정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연구 내용 중에 단순히 무작위 배정이 되었다고만 하는 내용만 있고, 무작위 순서를 어떻게 생성하였는지, 무작위 중 어떻게 은폐되었는지, 그리고 무작위는 누가 생성하고 참여자는 어떻게 배정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충분히 보고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눈가림에 대해서도 약제 유사성 여부, 시행 방법, 눈가림 대상이 결과 분석자, 환자, 치료 제공자에 대해서 기술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과는 우선 중요한 것이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고, 그리고 모집, 시점 자료, 분석된 숫자, 결과와 추정치, 부가적 분석, 부작용이 모두 잘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트 스테이트먼트에 포함되어 있는 플로우 다이아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는 엔롤먼트, 알로케이션, 팔로우업, 아날라이즈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플로우 다이아그램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과의 경우에도 각 군의 참여자, 무작위 배정, 치료받은 수, 무작위 후 탈락자 수, 그 이유 등을 기술한 연구 흐름도를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기저 상태의 차이 여부, 모집 기간 등에 대한 기술, 그리고 유해 반응에 대해서 명확한 기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찰의 경우에는 어떻게 결과를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일반화 여부, 전체적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로서 등록처와 등록 정보, 그리고 프로토콜 전문을 접근 가능한 위치, 그리고 펀딩 소스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펀딩 소스가 연구의 진행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보고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컨설트가 나온 이후에 과연 얼마나 보고 지침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보고의 내용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 이 BMJ나 자마, 란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서 발표된 이후에 보고의 질이 매우 좋아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컨설트 준수 여부에 대한 연구가 시행이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고 비율이 낮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랜덤 시퀀스를 어떻게 생성했고 어떻게 수행했는지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펙트 사이즈, 그리고 표본수 산출에 대한 그런 내용, 그리고 배정 은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연구에 대한 일반화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고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스타드가 되겠습니다. 스타드부터는 앞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잠깐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드는 스탠다드 for Reporting of Diagnostic Accuracy라고 하는 거 약자이고, 진단 정확도 연구에 대한 보고 지침이 되겠고, 25개 항목과 흐름도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제정이 됐고 2015년도에 갱신된 내용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단 정확도 말고 이 프레딕션에 대한 것들은 트리포드라고 하는 다른 보고 지침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드에 대한 총 30개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충분히 기술이 되어 있고, 제목과 초록에는 연구 디자인에 대한 내용들이 추천이 되고 있고, 연구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들을 살펴봤을 때 방법에서도 참여자라든지 연구 검사 방법, 통계적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논문의 경우에는 병원의 위치나 병원 규모,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모집이 컨스큐티브한 건지 프로스펙티브 한 건지에 대한 기술이 빠져 있는 것을 보충할 필요가 있고, 검사 시행자의 어떤 숙련도, 그리고 결과의 눈가림,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과도 역시 참여자나 검사 결과, 수정되어야 될 내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역시 이러한 플로우 차트로 제시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스타디 이후에 1.8개 정도 스타디 아이템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트로베는 전체 체크리스트가 있고, 코호트하고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 그 다음에 단면 연구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롭에 대한 내용들을 따로따로 전체, 그리고 각 연구 디자인에 대한 3가지 존재를 하고, 다양한 익스텐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가지 체크리스트가 존재를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제목과 초록, 배경, 방법, 그리고 결과, 고찰,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보고 지침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한 22가지 이런 체크리스트가 존재를 하고 있고, 역시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각 연구들의 그러한 작성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아니면 심사 중에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앞서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리지 않을 거고, SR의 경우에는 프리즈마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케어라고 하는 것들은 케이스 리포트에 대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임상진료 지침의 경우에는 라이트 체크리스트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연구 혹은 연구 디자인을 분류를 해서 그에 맞는 보고 지침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같은 디자인에서도 총 익스텐전을 이용해서 분류에 맞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 이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것이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